18만 원짜리 오마카세가 9만 원으로 반토막 났는데도 손님이 없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예약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했던 그 식당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죠. SNS에는 오마카세 인증샷이 넘쳐났고 예약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만 하루에 2곳씩 일식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화려했던 오마카세가 몰락한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2019년과 비교하면 오마카세 검색량이 코로나 시기에 4배에서 5배까지 폭증했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히고 명품 소비가 어려워지자 그 돈이 전부 고급 외식으로 쏠렸거든요. 특히 MZ세대가 이 열풍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들에게 오마카세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셰프가 오직 나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코스, 그 자체가 플렉스였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오마카세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원래 일본에서 오마카세는 셰프에게 메뉴를 맡긴다는 뜻으로 재고 관리의 효율성에서 시작된 개념이었거든요. 그날 시장에 나온 가장 좋은 재료로 셰프가 알아서 요리를 내놓는 방식이었죠. 한국에는 1990년대 중반 신라호텔이나 조선호텔 같은 특급 호텔 일식당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철저히 고소득층의 비즈니스 접대용이었죠. 그런데 2010년대 중후반부터 호텔 출신 셰프들이 청담동과 압구정으로 나와 독립 매장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마카세 문화가 대중에게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이 불씨에 기름을 붓습니다. 갈 곳 없던 돈이 고급 외식이라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치제로 쏟아졌거든요. 나 중심, 나답게, 나만을 위한 초개인화된 소비에 꼽힌 MZ세대에게 오마카세는 완벽한 서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고점 대비 관심도가 무려 70%나 감소했거든요. 2019년 대비 올라갔던 검색량이 싹 다 반납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만 577곳의 일식당이 폐업했습니다. 중식당 400곳, 카페 158곳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유독 오마카세를 포함한 일식당의 타격이 압도적으로 컸던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서울에서 매일 2곳 이상의 일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거든요. 스시 오마카세뿐만 아니라 한우 오마카세, 디저트 오마카세, 심지어 두부 오마카세까지 모든 곳에 오마카세라는 이름이 붙으면 고급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신화가 정점을 찍고 급격히 무너진 거죠. 왜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졌을까요? 경기 침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고 기준금리는 3%포인트나 올랐죠. 영끌 소비의 시대는 끝났고 가계부채만 남았습니다. 당연히 외식비부터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유독 오마카세만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치명적인 건 오마카세의 원가 구조입니다. 일반 파인다이닝의 원재료비가 매출의 30%에서 35%인 반면 신선한 해산물을 매일 공수해야 하는 오마카세는 35%에서 45%에 육박합니다. 매일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경매로 최고급 어종을 낙찰받아야 하는데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도박인 거죠. 게다가 이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려면 고도로 숙련된 셰프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인건비 역시 엄청난 고정비가 되죠. 여기서 간단한 계산을 해볼까요? 월 매출 5천만 원을 올리는 오마카세가 있다고 해봅시다. 재료비 40%,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40%를 빼면 순이익은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출이 딱 15%만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4,250만 원이 되지만 고정비 2천만 원은 그대로 나가고 재료비는 1,700만이 됩니다. 순이익은 550만 원으로 떨어지죠. 매출은 15% 떨어졌는데 순이익은 45%가 증발한 겁니다. 마진율 16%로 가정하면 더 극적입니다. 매출 5천만 원에 순이익 800만 원이던 가게가
매출 15% 하락으로 순이익이 365만 원이 됩니다. 순이익이 54% 박살나는 거죠. 만약 고정비 비중이 더 높다면 80% 떡락도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원가 비즈니스의 함정이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파인다이닝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일정 수준 매출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익은커녕 바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재료의 특성입니다. 그날 잡은 신선한 생선은 하루 이틀만 지나도 가치가 급락하거든요. 손님이 안 오면 그 비싼 재료는 전부 폐기입니다. 시한폭탄 같은 자산을 안고 장사하는 셈이죠. 주말을 넘기면 주중 장사가 안 되는데 재료는 계속 상하고 이게 반복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장님들이 패닉에 빠져서 18만 원짜리를 9만 원으로 눈물의 할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18만 원의 가치를 보고 왔던 손님들은 9만 원이 된 식당을 보며 아, 저긴 이제 9만 원짜리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가격을 내리면 브랜드 가치도 함께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한번 내린 가격은 다시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손님들은 왜 갑자기 가격을 올리냐고 반발하게 되고 결국 수익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공급 과잉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돈이 된다는 소문에 너도 나도 오마카세에 뛰어들었거든요.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압구정 로데오나 청담동에만 가야 오마카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서울 방방곡곡에 오마카세 간판이 걸려 있죠.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성푸, 심지어 동네 골목 상권까지 오마카세가 파고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캐주얼해지고 가격도 10만 원 안팎으로 낮춘 미들급 오마카세가 등장했죠. 호텔에서 10년 수련한 셰프와 1년 속성으로 배운 셰프가 같은 오마카세라는 이름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니 희소성은 떨어지고 이 돈 주고 이걸 먹어야 하나라는 의심이 시작된 거죠. 일반 스시집 하던 분들도 오마카세를 한다는 시선까지 생겼습니다. 실제로 지표를 찾아보면 폐업한 오마카세 식당들이 그렇게나 많거든요. 그런데 구조적 문제만으로는 이렇게 빠른 몰락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이유는 손님들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MZ세대에게 오마카세는 경험이자 인증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이런 썰까지 돌았겠습니까? 오마카세 식당에서 한 명이 화장실에 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다시 사진을 찍더라는 거죠. 한 번의 식사로 여러 번의 인증을 뽑아내려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셰프의 실력이 아니라 그 공간에 내가 있었음을, 그 비싼 음식을 내가 먹었음을 증명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음식은 주인공이 아니라 나라는 주인공을 빛내기 위한 소품이었습니다. SNS에는 오늘 다녀왔다가 아니라 오늘 여기 성공했다는 경쟁이었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수강 신청입니다. 대학교 수강 신청보다 식당 예약 잡는 게 더 어렵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경험 자체가 배신을 시작합니다.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매장을 가든 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코스, 똑같은 구성, 심지어 똑같은 그릇까지. 15만 원짜리 가든 20만 원짜리 가든 똑같은 단새우, 똑같은 우니, 똑같은 금태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의 재료로 만드는 셰프 특선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 공장형 오마카세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별함을 찾아 비싼 돈을 지불했는데 특별함이 없었던 겁니다. 한정판 같은 느낌, 특별 대우받는 듯한 느낌을 기대했는데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 같은 느낌을 받았죠. 오마카세의 본질은 그날 가장 신선한 재료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요리를 내놓는 것인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셰프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코스를 지휘하는 아티스트여야 하는데 말이죠. 여기에 손님을 을로 보는 듯한 정책들이 불을 지폈습니다. 전체 이용액 100% 선결제, 이틀 전 취소도 환불 불가, 과도한 향수 금지, 10초 내에 드십시오. 물론 신선도를 위한 룰은 필요하죠. 스시는 셰프가 쥐어주는 그 순간의 온도와 식감이 중요하니까요. 5초가 넘어가면 셰프가 생각하는 최상의 온도와 맛의 풍미가 변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해지자 손님들은 돈을 내고 의무를 수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서비스가 아니라 시험을 보는 것 같았던 거죠. 밥 위에 올라가는 재료를 네타라고 부르고
초밥을 니길이라 부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편하게 즐기는 것보다 규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디스가 들어왔습니다. 산케이 계열 타블로이드지는 서울 유명 오마카세 손님의 80%가 20대에서 30대 커플이고 SNS에 자랑하는 것까지가 세트라고 비난했죠. 한국 젊은이들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명품 빈 상자를 배경으로 가짜 롤렉스 손목시계 사진을 찍는 나라라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함의 나라고 했죠. 일본에서는 재벌 총수나 임원진, 성공한 CEO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한국에서는 젊은 커플들이 인증샷 찍으러 온다는 겁니다. 이 비난이 열받는 이유는 뼈아픈 진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토 일본의 오마카세 집에 가면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다른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마카세를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오마카세 검색 트래픽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과 일본 여행 검색량이 폭증하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오마카세가 트렌드가 꺾이기 시작한 지표와 일본 여행이 확 뜨기 시작한 지표가 상당히 겹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30만 원짜리 공장형 오마카세 먹느니 차라리 40만 원으로 후쿠오카에 2박 3일 가겠다는 겁니다. 가서 10만 원짜리 진짜 스시 오마카세를 먹고 8천 원짜리 돈키호테 라면을 먹고 3천 원짜리 하이볼을 마셔도 돈이 남거든요. 이게 훨씬 합리적인 가치 소비이자 진짜 경험이 된 겁니다. 게다가 환율마저 땡큐였죠. 2024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무려 880만 명입니다. 전체 일본 관광객 4명 중 1명이 한국인이었죠. 진짜 경험이 문을 열자 가짜는 설 자리를 잃은 겁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해외여행지 1위는 압도적으로 일본이고 2등, 3등, 4등을 다 합쳐야 겨우 일본이랑 비슷할 정도입니다.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고 있죠. 재밌는 건 5년 전만 해도 일본 불매운동을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일본을 좋아하게 됐죠. 강남대로 상권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부터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손님이 점점 줄어들더란 거죠. 내수에 쓰는 것보다 해외로 가서 돈을 쓰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요즘 강남대로 있는 상가들이 다 망하고 그나마 병의원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는데 그나마도 많이 공실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을 보면 이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는데 해외에서 쓰는 돈만 쭉쭉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내 고급 식당들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고급 식당들의 경쟁 상대가 옆집 식당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인 시대가 된 거죠. 오마카세 사장님들의 진짜 경쟁자는 옆집 오마카세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었던 겁니다. 요즘 해외여행이 정말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2015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 1년에 한 번씩 가거나 태국 같은 데 가는 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이거나 집이 편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옆집 철순이 앞집 영희가 그냥 죄다 해외여행 가는 것 같아요. 작년 해외 관광객이 2,8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국내에 남은 돈의 흐름입니다. 오마카세 같은 어중간한 럭셔리는 몰락했지만 두 시장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첫 번째는 초가성비 시장입니다. MZ세대의 시선이 완전히 돌아섰죠. 이들은 이제 특별함이 아니라 효율 높은 가성비에 환호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19,900원으로 수십 가지 메뉴를 보장받는 애슐리는 실패 없는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애슐리는 매장 수가 86%, 매장당 매출은 33%나 급증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애슐리 매장들이 통폐합하거나 닫았었는데 말이죠. 요즘에 이 만원대 뷔페를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인건비, 식자재 비용, 임대료 다 오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애슐리는 이걸 해냈고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생맥주 1,900원 같은 것도 길 가다가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꼬지도 되게 쌉니다.
2만 원이면 둘이서 배가 터지죠. 이런 중저가 타겟을 한 묘식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동대문 엽기 떡볶이입니다. 지난해 매출 1,230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전년 대비 13%가 증가했습니다. 외식 업체 중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업체가 찾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비결이 뭘까요? 16년 동안 메인 메뉴 가격을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는 떡볶이 한 그릇에 14,000원이 말이 되냐고 욕먹던 그 가격이 지금은 모든 물가가 미쳐 날뛰는 시대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된 겁니다. 2009년부터 2025년에 오는 지금까지 놀랍게도 한 번도 가격을 안 올렸다는 게 믿기지 않죠. 그때는 틀렸고 지금 맞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양극화의 정점입니다. 국내 내수 시장은 죽어가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정확히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내수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호텔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용산의 서울 드래곤시티, 강남의 파르나스 호텔은 1박에 50만 원, 70만 원을 해도 방이 없어서 못 팝니다. 하얏트나 포시즌스 같은 이름만 들어도 한밤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할 것 같은 초고급 호텔도 객실 점유율이 쭉쭉 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오직 서울에만 머물거든요. 지난해 방문한 한국 외국인 중 80.3%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외국인 분들도 아는 거죠. 한국은 그냥 서울이라는 걸 말이죠. 오마카세는 망해가는데 서울의 호텔만 미친 듯이 잘 나가는 이 아이러니. 전국의 호텔들은 완전 턱텅 빈 망해가고 있는데 서울에 위치한 호텔들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인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서울에 있는 드래곤시티 호텔이 있습니다. 용산 지나가면 진짜 큰 호텔 딱 보이죠? 그때 첫 삽을 뜰 때 객실 수가 1,700개라고 하니까 미쳤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큰 호텔을 어떻게 객실을 다 채우냐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해봤자 객실 100개, 200개나 차겠냐는 거였죠. 그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 2017년에 사드, 2020년에 코로나가 왔으니까요. 그런데 드래곤시티 호텔이 요즘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사상 처음으로 15만 원을 넘어섰고 2024년 후반에서 2025년 초에는 이게 20만 원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점유율도 60%에서 80%로 뛰었어요. 객실 이용률이 30% 늘었는데 매출도 20% 늘었으니까 작년 대비 매출이 80% 가까이 는 거죠. 서울 드래곤시티 객단가가 한 20만 원인 거 보니까 비즈니스 호텔, 아마 3성급 정도인 걸로 느껴지는데 말이죠. 5성급 호텔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5스타인데 이마저도 방이 없습니다. 서울 파르나스 호텔도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객실 이용이 66%에서 80%까지 올라갔습니다. 해외 관광객 숫자가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을 다 회복하고 이제는 미친 듯이 뚫고 있어요. 정고점을 말이죠. 돈은 여전히 럭셔리를 찾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쓰는 주체가 바뀐 거죠. 우리 돈은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외국인의 돈이 서울 호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어중간한 럭셔리였던 오마카세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옛날이랑 달라진 양상은 이 대부분이 서울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호텔이 호황이면 호텔을 왜 더 안 짓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호텔은 너무나 지극히 한정되고 부족한 재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20년에서 30년 영업한 호텔들이 너무 많이 망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아진 관광객들 대비해서 새로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들이 부족한데 관광객들은 늘고 있으니까 미친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호텔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한 평에 1,500만 원이 든대요. 요즘 한남동에 엄청나게 큰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남 5호 재정비 촉진구역이요. 50층에서 70층 되는 초고가 라인으로 들어선다는 그 아파트가 한 평에 9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 아파트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고요. 같은 평수의 건물을 짓고 여기를 아파트를 만드냐
호텔을 만드냐에 따라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관광객들이 또 중국 사드? 이런 것도 한번 터지면 5년 후에 딱 다 짓고 나니까 갑자기 안 와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북선은 완전히 폭망했다는데 한쪽에서는 지리적 위치만 서울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게 잘 나가니까 얼른 팔고 튀자는 겁니다. 전국에 3조 원치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열풍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이 변하고 있거든요. 오마카세보다 파인다이닝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깨달은 거죠. 진짜 요리는 단순히 비싼 재료가 아니라 셰프의 철학과 창의성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1년 전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흑백 요리사, 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확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리에 열심히 시간을 쏟고 훌륭한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돈을 못 번다는 거죠. 파인다이닝이 10만 원짜리인 20만 원짜리 파는데 5천 원, 만 원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부분은 적자라고 하죠. 그런데 오마카세 집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만 원을 팔면 그 안에 원재료비가 무려 35%에서 45%라고 하니까요. 순대 오마카세로 미슐랭에 등재된 리북방 같은 곳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백수저로 출연한 최지영 셰프가 운영하는 리북방은 이북식 순대 요리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죠. 평일 점심 5만 원, 그 외 시간 7만 8천 원이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냥 비싼 생선이 아니라 셰프의 스토리와 철학이 담긴 요리를 원하게 된 겁니다. 마포에 위치한 리북방은 건물 2층에 있는데 내부는 전부 바 형식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의 나무 테이블에 나란히 앉는 구조이고 동일한 시간대에 예약한 손님들이 동시에 식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바 테이블에 앉으면 요리하는 모습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주류 주문이 필수인 매장이기 때문에 순대와 함께 마실 레드와인 같은 걸 주문하는 거죠. 가장 먼저 4종류의 맛이 음식이 나오는데 가볍게 한 입에 먹으며 입맛을 돋우는 메뉴들입니다. 돼지머리 편육, 두릅 장아찌, 두부 부각, 토마토 장아찌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 코스로는 면 요리가 준비되는데 이북 출신 자가제면 장인이 준비한 중면이라고 합니다. 면 위에 토종닭을 얹고 마지막으로 흑돼지와 토종닭에서 뽑은 육수를 부어주죠. 진한 고기 육수의 향이 느껴지는 임팩트 있는 메뉴입니다. 메인 요리에 앞서 거대한 순대찜기를 보여주는데 총 4종류의 순대가 제공됩니다. 20가지 이상의 야채와 선지로 만든 야채 피순대, 선지를 넣지 않은 하얀 백순대, 돼지 막창에 채워 만든 아바이 순대, 그리고 거위 대신 닭과 오리를 넣은 오리 순대 등이 눈앞에서 직접 썰려 나옵니다. 각각의 순대가 다 다른 식감과 풍미를 가지고 있죠. 파인다이닝도 수익 구조는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20원짜리 코스를 팔아도 만 원 남기기 힘들다는 게 업계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오마카세가 신선한 재료에 의존한다면 파인다이닝은 셰프의 기술과 창의성에 더 방점을 찍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요리가 나오는 거죠. 순대라는 흔한 재료로도 미슐랭에 등재될 수 있다는 걸 리북방이 증명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커피 오마카세 전문점 공간 21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세 잔에 6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지만 파나마 게이샤 같은 희귀 원두를 장인 정신으로 추출한 커피를 제공합니다. 2인 700만 원짜리 코스까지 있을 정도죠. 에스메랄다의 옥션에서 가져온 노리아 카르나발, 롱보드의 큐 시리즈,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게이샤 내추럴 부문 1등을 한 토트마스의 내추럴 게이샤 같은 원두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원두에 대한 철학과 추출 방식에 대한 진정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후지로알이라는 업체에서 만들어진 직화 방식의 로스팅 머신 2대를 사용하고 1kg짜리 머신으로는 고가의 커피들을 소량씩 볶아내고 10kg짜리로는 큰 볼륨을 처리합니다. 원두 보관도 아로마 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부 가스로 원두를 보호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게다가 9,000원짜리 카페 라떼도 판매하면서 접근성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빵도 맛있고 다 맛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턱이 엄청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들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카페는 그런 부분들, 완전 파인한 부분들까지도 다룬다는 거죠.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정성과 철학이 다른 겁니다. 한우 오마카세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압구정에 위치한 조우 같은 곳은 별도의 프라이빗한 룸에서 최대 8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와인 콜키지 프리로 진행되면서 와인잔을 와인 개수만큼 바꿔주는 섬세함을 보여줍니다. 캐비어를 얹은 하무 육회, 트러플을 뿌린 소고기 튀김, 숯불에 구운 안심과 꽃등심, 한우 베프트 소고기 패티로 만든 햄버거 등이 나오죠. 그날 가장 상태가 좋은 고기로 준비되고 중간에 레스팅 과정을 거쳐 고기 안쪽까지 온도가 전달되도록 합니다. 감자 소스도 다른 재료 없이 감자를 계속 휘저어서 전분처럼 끈적하게 만든다고 하죠. 이런 디테일과 정성이 느껴지는 곳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싼 재료가 아니라 요리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오마카세가 무너진 건 단지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을 잃고 보여주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함 없는 공장형 코스, 소비자를 무시한 운영, 진짜 맛보다 SNS 인증이 앞선 문화, 이 거대한 흐름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욕망과 불안, 그리고 과시욕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기루였을지도 모릅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적자였던 거죠. 오마카세의 몰락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돈을 지불하는가? 그것이 진짜 가치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격표인가? 모든 거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마카세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 오마카세의 종말일 뿐이죠. 유행이 아닌 철학, 화려함이 아닌 진심, 그날만을 위한 한 접시의 가치를 추구하는 곳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진짜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짜 장인들은 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을 겁니다. 흑백 요리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진짜 요리는 비싼 재료가 아니라 셰프의 철학과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화려한 접시가 아니라 한 접시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접시가 아니라 한 접시의 감동이니까요. 요즘 트렌드를 보면 오마카세만이 아니라 파인다이닝, 스타 레스토랑, 한우 대금 수십억 원이 밀린 최고의 식당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없었는데 좀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진 진짜 가치를 제공하는 곳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인가 하는 거죠.